근로 현장을 찾아가는 다문화이의 버스. 오늘의 승객은 고용주 및 중간 관리자입니다. 으쌰! 상쾌한 아침이구나.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우리 버스에 타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저기 이 버스 타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님, 그런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전 행복실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제조업을 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생산성도 좋지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고민되시겠네요. 일단 버스에 타시죠. 이 손님에게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지? 근로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라별 문화 차이에 대해 잘 알려드려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면 좋겠어. 그럼 출발해볼까? 한국은 오랫동안 노동력을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였고, 그 결과로 지금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해외 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네 민족 분산의 역사는 어느새 15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 조선 사람들은 일찍이 1860년대에 이미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활발하게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의 중국 땅에는 1875년 이후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정착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이민의 경우에는 하와이 이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의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일할 사람들을 태웠던 첫 배가 1902년 12월 22일에 제물포항을 떠나서 1903년 1월 초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1905년까지, 그러니까 1902년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만주 지방으로 대규모 농업 인력이 떠난 역사가 있고, 또 일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때로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강제징용 형태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 민족 분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해외 이민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넘쳐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구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1962년부터 1976년까지 3만 명 정도가 남미의 각국으로 대부분 농업 이민의 형태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또 조금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을 주로 받아들였던 미국이었는데, 미국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이 되면서 비유럽권의 이민자들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아계 사람들도 이때 대거 이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한국계 이민자들이 일부가 있었지만은 대체로 그 사람들은 입양을 간 사람들이거나 또는 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 간 사람들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고 나서 제대로 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1963년 당시 서독이던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이른바 인력 송출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또 이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월남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노무자들도 역시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취업을 통한 이주는 1970년대 소위 말하는 중동 특수를 타고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떠났는데, 당시 한국 땅에 있던 소위 없던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사우디에 일하러 가면 한미천 잡을 수 있다.
라는 희망, 그런 신화를 가슴에 품고 중동으로 떠나갔던 역사가 있지요.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과는 달리 중동으로 갔던 특히 이 사람들은 영구 이민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단기 체류만을 목적으로 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 자기가 원래 예정된 기간, 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중동으로 일하러 갔던 한국인 근로자에게 딱 들어맞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공장들은 주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를 해온 상태고, 따라서 농촌은 더 이상 도시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1980년대가 되면은 대학 진학률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20%대에 머물렀던 대학 진학률은 점점 상승을 해서 2015년이 되면은 무려 70.8%에 이르게 됩니다. 즉,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대학을 진학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마치고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 다들 대학을 가야 되니까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젊은 저학력 노동자들이 공급되지 않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죠. 게다가 대학을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취득한 인적 자본에 걸맞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기대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장 노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인력이 남아 도는데, 인구가 많고 인력이 많은 나라인데 일부 산업 부분에서는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백, 이 빈 공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노동력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을 해서 값싸고 풍부한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공장, 그런 업종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너무 영세해서 외국으로 이전을 하기에 어려운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건설, 청소, 그리고 노인 수발, 간병, 이런 돌봄 노동들, 이런 경우는 소비지인 시장 바로 옆에 있어야만 하는 업종들입니다. 외국에 가서 한국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현장에 있어야 되는, 바로 현지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은 외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대규모 노동 운동도 이주민 유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 운동의 결과로 대기업들은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작업장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사내, 회사 내의 복지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그런 개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어떤 개선과 중소, 영세기업의 현상 유지는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격차를 낳게 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떤 회사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 결과로 해서 작은 회사들에는 한국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바로 그 부족한 공간에, 빈 공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5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3.6%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여러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일을 하러 온 사람들, 즉 근로자입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 이민자라든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미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근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에 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출신 인력은 무려 11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근로 현장에 가더라도 외국 출신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고용주 스스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정과 헌신을 유도하고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했고 생활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공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진정성 있게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이해, 공감, 배려, 진정성이 실천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에 열정과 헌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겠어요.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인 근로자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직무와 소통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급자인 한국인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은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도 높아지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줘도 높아집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출신국에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나라 방식으로 축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업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연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국인 근로자가 경력이 더 많고 직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한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때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고함을 치냐 또는 왜 야단을 치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부당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급한 상황이거나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일을 배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손윗 사람이 참견하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지요. 옛날에는 인권의 개념도 익숙하지 않았고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수준이 낮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착각하여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할 때에도 명령이라는 느낌보다는 업무 지시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한국 사람을 대할 때처럼 기본 예의를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예의 없이 대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뿐만 아니라 다문화권의 문화적 다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계나 우산은 죽음 또는 이별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는 뒤집지 않고요.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머리와 발을 가장 신성시하므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일반 건물 내에서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행위는 원한이 있거나 결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왼손으로 물건 음식을 권하거나 악수하지 않으며 대화 중 코를 만지면 무시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수호신이 양 어깨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성한 부분에 타인이 접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머리는 영혼을 담는 곳으로 생각하여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악수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가급적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큰 소리로 질책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소리 지르는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돼지고기, 술, 살아있는 음식을 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몽골의 경우 손가락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머리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이해하며 대화를 나눌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발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말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부르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든 외국의 문화를 미리 알고 나서 외국인을 적절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이슬람은 비교적 생소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무섭거나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이슬람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숫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랍 속담에 서로 알아야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 되어지는 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종교에 이르는 이슬람은 아랍말로 원래 순종과 평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문명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랍 지역 말고도 세계 5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쯤 되는 15억 이상의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죠. 이러한 이슬람은 종교의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에는 흔히 5기둥이라고 하는 신앙 실천의 기본이 있는데요. 신앙 증언, 예배, 종교 부금, 금식, 그리고 성지 순례 등입니다. 무슬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쇳라라고 불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하루 5번의 일상 예배인데 해 뜰 때쯤부터 정오 무렵, 오후, 저녁, 밤에 성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1년에 한 번씩 이슬람력 9월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일체 먹고 마시지 않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삼가는 일종의 고행의식이죠. 여기서 라마단 기간이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코란의 첫 번째 경전을 받은 것을 기리기 위해 순종의 의미로 금식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고유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며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 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이해하며 가까이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작업 중간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기도실이 없는 곳에서는 작업장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라인 작업이 중단되어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별도의 시간보다는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작업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마친 후에 조금 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작업 시간 중에 기도를 하게 허락해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작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를 기르기 어려운 중동 지역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재미삼아 무슬림에게 돼지고기가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제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여유가 된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서 다른 메뉴를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회식을 하러 갈 때에도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으로 가면 좋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슬람교에서 허용된 음식은 할랄,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람의 경우는 많지 않으며 모르고 먹거나 굶주릴 때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용서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당 업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준비 작업과 주변 환경 정돈까지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게 한국인 근로자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시적 업무 지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부분 동작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한국어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로 적은 편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업무에 대하여 시범을 보이겠다는 말 역시 양국어로 준비하여 편말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편말에 기술된 용어를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편말을 만드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사례와 같이 한국인 고용주가 관계기관의 번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 증가가 될 수 있어서 우려되네요. 그럼 이렇게 교육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부문에 배치할 때 해당 한국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고용주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 듣고 기능과 기술 발전 상태 등을 보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한국인 근로자를 포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 쉽도록 직무 설계를 다시 하거나 생산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꼭 실시해봐야겠습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 귀농을 하였습니다. 현재 규모는 비닐하우스 8,500평 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작목은 잎채소인 시금치, 열무, 얼갈이 등을 재배를 하여 가락 도매시장에 출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 근무자가 6명에서 7명입니다. 그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초기 단계에는 이제 단순 운반, 그 다음에 청소, 이런 일반적인 아주 극히 단순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업무 능력이나 숙지 능력을 감안해서 농기계 운전 또는 물을 주는 작업, 또 약을 방제하는 좀 주요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경영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와 저희 같이 이제 작은 회사는 종업원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오너의 말을 위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에도 마이동풍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 근로자의 말은 무시하고 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불신과 이제 반목이 심해져서 서로 욕도 하게 되는 경우와 또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휴일이나 업무 종료 후에 간단하게 음주를 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한국인 근로자가 주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결과 서로 소통이 많이 잘 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어떤 문화 차이라든가 이런 갈등에서는 가장 우선시되고 문제가 되는 게 식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청결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유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식문화가 제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청결 문제와 청소 문제와 위생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들의 어떤 식문화가 바뀔 수는 없는데 저는 요구하는 입장이 되고 그 친구들은 일상적인 그런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가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서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감사함을 서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근로자는 능동적인 업무의 형태가 되고 억압하고 핍박했을 때 그 근로자는 피동적이고 언어가 없으면은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많은 소통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채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공유 능력은 고용주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앞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고용정보 공유는 사장한테 최저임금을 요구를 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을 요구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용주 입장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또한 상처받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처받고 자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었을 때 그 경영체가 원활하고 우수한 경영체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걱정거리가 없어졌네요. 별 말씀을요.
손님의 회사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좋은 사업장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고용주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근로 현장 다문화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